유럽 여성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유토피아, 한때 세계에서 가장 평등하고 안전하다고 칭송받던 나라들이 이제는 폭력과 불안의 늪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나라는 지금 유럽 최악의 총기 범죄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어린 소년들이 총에 맞아 쓰러지고 갱단의 전쟁으로 빵집이 폭발하며 시민들은 더 이상 밤거리를 걸을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그곳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그때 등장한 대답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단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절망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한때 평화로운 스웨덴 시골 마을에서 자랐던 여성은 어린 시절의 모든 아름다움을 갱단의 폭력과 사회의 붕괴 속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총소리와 폭발음, 그리고 공포가 일상이 된 고향을 뒤로하고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좇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한국은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공동체 정신, 그리고 위기 속에서 서로를 돕는 힘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나입니다. 스웨덴의 스몰란드라는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어릴 때 스웨덴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나라라는 명성을 누리고 있었죠.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라는 말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말에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오후엔 친구들과 숲에서 놀곤 했어요. 마을 어귀의 상점 주인은 언제나 미소를 짓고 저를 반겨줬죠. 하지만 이런 동화 같은 풍경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믿은 건 어리석은 착각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스웨덴의 그림자가 짙어지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우리 마을에서도 갱단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을 뿐이에요. 낡은 벽에 갑작스레 나타난 낙서, 밤늦게 들리는 오토바이 소리, 그리고 점점 늘어나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느 날 마을에서 제일 잘 나가던 빵집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길 갱단 간의 갈등 때문이라더군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폭발이라니요. 이건 뉴스에서나 보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 일 이후로 마을은 변했습니다. 밤이 되면 거리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로등 밑에 어둠이 내려앉은 길을 보며 저는 집안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스웨덴은 더 이상 평화로운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날은 15살 소년인 에밀이 총격 사건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어요. 그는 제가 어릴 적부터 알던 아이였어요. 가족끼리도 친했죠. 에밀은 갱단과 관련이 없었지만 그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겁니다. 그의 어머니가 오열하며 말했어요. 에밀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단지 길을 건너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이렇게 쉽게 앗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린 스웨덴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한 사례에 불과했어요.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총격 사건과 폭탄 테러 소식이 흘러나왔어요. 스톡홀름이나 말메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이제는 작은 마을까지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스웨덴은 저의 고향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갈수록 치안은 나빠지고 사람들 사이의 신뢰는 점점 깨져갔어요.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넸는데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스웨덴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뉴스에서 들려오는 폭력과 불안에 질려버렸죠. 어딘가에 더 나은 세상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한국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그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은 밤에도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저는 믿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의문은 제게 희망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스웨덴을 떠나 한국이라는 나라를 직접 경험해 보기로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한 채 서울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에 대해 막연한 정보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드라마나 케이팝, 그리고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만 떠올랐죠. 하지만 정말 한국이란 나라가 어떤 곳인지 실감한 건 인천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제 시선은 한참 동안 멈춰버렸습니다. 거대한 건물 안은 굉장히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빠르고도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효율적인 공항은 처음이야.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공항의 직원들은 친절했고 짐도 신속하게 나왔어요. 스웨덴의 공항에서 느꼈던 느릿한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디딘 것 같았어요. 저는 먼저 숙소로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탔어요. 한국 지하철의 첫 인상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어요. 플랫폼은 깔끔했고 열차는 빠르고 정시에 도착했어요. 스웨덴의 지하철에서는 이런 경험을 기대할 수 없었죠. 더 놀라운 건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며 조용히 이동하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의 큰 목소리나 소란스러운 행동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숙소에 도착한 후 저는 조금 쉬었다가 밤거리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스웨덴에서는 절대 밤에 혼자 외출하지 않아요. 길이 어둡고 위험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서울의 밤거리를 활보했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복잡하지 않았고 모든 가게와 카페는 늦은 시간까지 활짝 열려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출출해져서 작은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저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하나 집어들고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거 어디서 먹어요? 직원은 웃으며 가게 한쪽에 작은 식탁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라면을 먹었어요. 처음 보는 광경이었죠. 스웨덴에서는 편의점에서 음식을 먹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게 너무도 자연스러운 풍경이더군요. 특히 한강공원을 걷던 순간은 제게 더 큰 충격을 줬어요. 밤인데도 가족 단위로 운동하는 사람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너무도 평화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이 어두운 길에서 뛰어노는 걸 보고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일은 거의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꼭 집에 두고 지키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울컥한 감정이 들었어요. 스웨덴에서는 매일 밤 문단속을 하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며 살았던 저 자신이 떠올랐죠.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제가 그런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자연스럽게 이 나라의 사회 시스템과 복지 체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스웨덴은 흔히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모델로 알려져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스웨덴과 다른 방식으로 안정감을 주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스웨덴에서 제가 느꼈던 복지의 가장 큰 문제는 효율성의 부재였어요. 제도는 잘 갖춰져 있지만 그 혜택을 누리는 과정이 복잡하고 불투명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혜택을 쉽게 접근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걸 체감했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병원을 찾았는데 대기 시간이 매우 짧았고 치료와 상담 과정이 빠르고 정확했어요. 저에게 약을 처방해주던 의사는 친절하게 치료법을 설명하며 약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스웨덴의 복지는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된 반면 한국은 사회 전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뉴스에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와 노인 복지에 대한 내용을 접했어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스웨덴에서는
복지가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작 중간층은 과도한 세금 부담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제가 느낀 또 다른 큰 차이는 소득 분배와 관련된 문화였어요. 스웨덴에서는 상위 10%의 부자들이 점점 더 부유해지고 나머지 90%는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어요. 반면 한국은 모든 사람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몫을 다하면서도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복지의 차이는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도 큰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데 익숙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서울의 한 동네에서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스웨덴에서는 복지를 국가가 독점하다 보니 개인과 공동체의 참여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복지와 공동체 정신이 함께 움직이는 걸 보며 저는 한국이 가진 숨겨진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한국의 속도와 적응력이었어요. 스웨덴은 정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국은 위기에 빠르게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군요. 제가 한국에 머물던 기간,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의료보험 혜택을 확장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결정은 신속했고 실행도 빠르게 이루어졌어요. 한국에서는 복지의 범위가 물질적 혜택에 국한되지 않았어요. 문화와 교육에 대한 지원도 강력했죠. 저는 거리 곳곳에서 다양한 무료 문화 행사를 보며 놀랐습니다. 한 번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행사에 참여했어요. 사람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모습을 보며 한국 국민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하며 유지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어요. 한국에서 지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 나라가 가진 독특한 매력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저를 놀라게 했던 건 한국인의 일상 속에 깃든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에서 길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핸드폰 지도가 잘 작동하지 않아서 당황하던 순간 근처에 서 있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저를 가만히 보시더니 길 잃었어요? 라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자 할머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저를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를 걸어오셨어요. 우리 손자도 내 나이쯤 됐어. 너도 내 손주 같네. 길 잃은 애를 두고 갈 순 없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스웨덴에서라면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거든요. 도착한 지하철역에서 감사 인사를 드리며 헤어질 준비를 하는데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셨어요. 작은 사탕 몇 알을 제 손에 쥐어주시며 길 잘 찾아가고 조심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사탕을 손에 들고 서 있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군요. 타인에게 이런 따뜻한 친절을 느껴본 지 너무 오래됐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이 경험 이후로 저는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 한국 사회 곳곳에 얼마나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 작은 시장이 있었는데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 따뜻했어요. 상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일했고 손님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했어요. 한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한 번은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근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아이를 도와주더군요. 이런 장면이 스웨덴에서였다면 아무도 쉽게 나서지 않았을 거예요. 모두들 내 일이 아니다라는 태도가 강하니까요. 한국에서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태도를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타인을 돕는 일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한국인들의 이런 정신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밤이라는 시간에 대해 항상 두려움을 느꼈어요. 스웨덴에서는 어둠이 내리면 불안감이 자연스레 따라왔어요. 거리가 조용해질수록 그 고요함이 오히려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누군가 갑작스럽게 다가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첫날 밤,
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어요. 처음엔 조금 망설였습니다. 스웨덴에서라면 밤에 공원을 걷는다는 건 너무도 위험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강공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넘쳐났고 그들 모두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가족들은 함께 자전거를 타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따라 걷다 문득 스웨덴에서 겪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저는 스톡홀름의 한 공원 근처에서 저녁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시간이 늦어지면서 길이 점점 어두워졌고 아무도 없는 거리를 걷고 있던 제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저는 두려움에 발걸음을 재촉했죠. 다행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포는 제게 깊게 남아있어요. 스웨덴에서는 밤이란 이렇게 위험과 불안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공포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밤의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편의점에서 간단히 음식을 사 먹고 혼자서 1시간 넘게 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일상에 집중하며 길을 걸었고 저는 그 속에서 완벽히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한 번은 밤늦게 택시를 탔던 경험이 있어요. 스웨덴에서 택시를 탈 때면 항상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기사님은 친절하게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어요. 도착한 후에도 늦은 밤이니까 조심하세요라는 따뜻한 말을 건네셨죠. 저는 그 순간 감동을 받았어요. 스웨덴에서는 택시를 타는 일이 두려움의 연속이었는데 한국에서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안전함의 상징처럼 느껴졌어요. 또 다른 날, 저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밤이 깊었지만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린 여성들이 혼자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는 여성을 거의 볼 수 없어요. 한 번은 친구가 밤에 공원 근처를 혼자 걷다니 목숨이 2개라도 부족하겠어라며 농담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안심시켜준 것을 넘어 스웨덴에서 왜 이런 안전함을 잃게 되었는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어요. 스웨덴의 증가하는 불평등, 치안 정책의 무능함, 그리고 사람들 간의 신뢰 상실. 이 모든 요소들이 결합돼 밤이라는 시간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운 거죠.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이었던 것이 한국의 문화적 보존과 현대적 발전의 조화였어요. 스웨덴은 다양성과 다문화를 받아들인 결과 전통적인 문화가 많이 희석되었어요. 그로 인해 스웨덴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모호해졌죠. 하지만 한국은 전통과 현대를 한 공간에서 공존시키는데 성공한 나라처럼 보였어요. 제가 처음 한옥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전통적인 공간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을 주었어요. 조용한 돌담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멀리 현대식 건물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한 장면에 어우러져 있는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웠습니다. 한옥을 둘러보던 중 저는 작은 찻집에 들어갔어요. 사장님은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곳의 인테리어는 옛날 가정집을 그대로 재현한 듯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스웨덴에도 전통적인 마을 축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은 전통 복장을 입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죠. 하지만 지금은 이런 행사를 찾기 힘들어요.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면서 우리의 전통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것은 당연하고 환영할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스웨덴 고유의 정체성은 희미해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언어와 문자, 특히 한글을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고 있었어요. 한글날 행사에 참여한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한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전통 놀이를 즐기며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죠. 한 어린아이가 손글씨로 한글을 쓰며 자랑스럽게 부모님께 보여주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스웨덴에서도 과거에는 자국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에는 영어와 다른 언어의 영향이 너무 커지면서
점점 우리의 언어 정체성이 희미해졌거든요. 전통 음식에서도 한국은 그 독창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전통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한 식당에 갔어요. 메뉴에 적힌 음식 이름은 전부 낯설었지만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전통 반찬부터 메인 요리인 불고기와 된장찌개까지 모든 음식이 각각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저는 한국의 전통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반면 스웨덴의 전통 음식은 이제 거의 축제나 특별한 날에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나마 있던 전통 요리도 점점 외국 음식에 밀려나고 있어요. 스웨덴은 왜 우리의 전통을 잃어버렸을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정책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문화적 자부심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어요. 한국인들은 전통을 사랑하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데에 진심이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느낀 가장 큰 감동은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연대와 도움의 손길이었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남의 일이라고 외면하지 않았고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직접 경험한 날이 있었죠. 그날 저는 서울의 번화가에서 쇼핑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이었어요. 지하철을 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앞에 있던 중년 남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졌어요.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는 얼어붙어 그저 남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가 쓰러진 지 몇 초도 되지 않아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는 즉시 119에 전화를 걸었고 다른 이는 남자의 머리를 받쳐들며 안정을 취하게 했어요. 젊은 여성 한 명은 자신의 가방에서 물병을 꺼내 남자의 입술에 물을 묻혀주었어요. 모두가 자신의 역할을 찾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저는 그저 놀랍고 경이로울 뿐이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 보니 한 중년 여성은 남자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침착하게 말했어요. 맥박은 괜찮아요. 하지만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계속 안정시켜야 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은 호기심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걸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약 10분이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모두가 협력하여 상황을 관리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남자를 들것에 옮길 수 있도록 도왔고 한 중년 남성은 구급대원에게 상세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맥박은 일정했어요. 하지만 숨소리가 약간 불규칙했어요. 그는 모든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며 도움을 줬어요. 이 모든 과정은 너무나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진행되었죠. 저는 그 순간 이 나라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침착하고 협력적인지 깨달았어요. 스웨덴에서라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반응했을까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스웨덴에서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의 일에 개입하기를 꺼려해요. 그저 지나치거나 구경만 할 뿐이죠. 심지어 긴급 상황에서도 누구 한 명 나서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스웨덴에서 제가 겪었던 한 경험이 떠올랐어요. 몇 년 전 한 노인이 길거리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멀찍이 떨어져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결국 한참 후에야 한 청년이 노인에게 다가가 도움을 주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의 역할을 찾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그날 사건 이후로도 계속 한국인들의 도움과 연대 정신을 목격했어요. 버스를 타고 가던 중이었어요. 할머니 한 분이 가방을 놓고 내린 것을 발견한 젊은 남성이 즉시 기사님께 알리더군요. 기사님은 차를 세우고 그 가방을 할머니께 돌려주기 위해 급히 조치를 취했어요. 제가 정말 놀랐던 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는 점이었어요. 마치 모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요. 한국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돕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이곳에서는 나의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스웨덴과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싶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나라에서의 시간은 그저 여행의 일부가 아니라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주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스웨덴과 한국의 차이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스웨덴의 문제에 대해 종종 불평하곤 했어요.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고 치안은 나빠지며 사람들 간의 신뢰가 깨져가는 현실에 지쳤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스웨덴의 문제를 더 비관적으로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해줬어요. 한국은 저에게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서울의 한 작은 도서관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한국 현대사를 다룬 책을 읽게 되었어요. 그 책에는 한국이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해낸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1950년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현재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과정을 읽으면서 저는 한국의 저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 비결은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함께 나아가기 위해 서로를 돕고 믿었던 마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어요. 스웨덴에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공동체 정신을 한국에서는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서로를 돕는 모습, 공공장소에서의 배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발휘되는 협력까지. 한국에서 저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잃어버렸던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일은 예상치 못하게 사랑을 만난 것이었어요. 저는 그 사랑이 제 삶의 마지막 조각을 완성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날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책을 읽고 있던 평범한 오후였어요. 저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비교하는 책을 읽으며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제게 다소 서툰 영어로 혹시 여기에서 길을 찾는 외국인인가요? 뭔가 열심히 적고 계셔서요라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답했죠. 아니에요.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너무 매력적이어서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의 매력을 느낀다니 제가 고맙네요. 그의 말은 다정하면서도 따뜻했어요. 그의 이름은 희성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친절한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자신의 삶과 한국의 문화,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진 고민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희성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작은 가게를 돕다가 지금은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그는 스스로를 평범하다고 말했지만 그의 사고방식과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절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국의 문화와 현대적인 삶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공동체를 중시했지만 우리 세대는 개인적인 성공도 중요시해요. 저는 그 중간에서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대화로만 몇 시간을 보냈고 그 후로 자주 만났어요. 그는 저를 한국의 다양한 곳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서울의 복잡한 거리뿐 아니라 조용한 한옥마을, 그리고 제가 몰랐던 작은 전통시장까지도요. 희성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저 한국 문화를 배우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한 번은 희성이 저를 그의 가족이 계신 고향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그곳은 작은 도시였지만 따뜻한 사람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가득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에게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식탁에서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한국이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곳이라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희성과의 시간은 제게 여행 중에 특별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이 가진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여주었어요. 동시에 그는 제게 제가 몰랐던 제 자신의 모습을 찾을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희성과 함께하면서 여기서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우리는 한강을 걷고 있었어요. 바람이 선선했고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죠. 희성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제게 말했어요. 엘리나, 한국에 대해 많은 걸 배우러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궁금해요. 한국 말고 당신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은 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희성이 제가 믿고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특별해졌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시간 동안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희망을 찾았을 뿐 아니라 제 삶을 함께 나눌 사람을 찾았어요. 희성은 제게 안정감과 따뜻함을 주었고 제가 스웨덴에서 잃어버렸던 것들을 되찾게 해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한국에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희성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물론 스웨덴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을 그리워할 때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에서의 삶이 제게 훨씬 더 큰 의미를 준다고 믿어요.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일본은 이미 높은 기술 수준을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라며 의문을 품은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아마 외교적인 선택이거나 비용 때문일 수도 있어. 한국은 이런 프로젝트에 저비용으로 참여하니까. 라며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그에게 충분히 설득력 있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만 같았죠. 결국 그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한국 방문 이후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즈시로 유키노조라고 합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전공하고 지금은 일본의 자랑스러운 프로젝트 중 하나인 JT60SA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제 경력은 꽤 화려합니다. 아이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한 바 있고 일본이 이 분야에서 아시아의 최강국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핵융합 기술은 단순히 학문적 도전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꿈의 에너지를 현실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일본의 과학과 기술은 늘 앞서 있었고 이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사실 한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참여를 볼 때마다 약간의 우월감을 느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 나라들이 따라오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거든요. 그런데 영국에서 나온 발표는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영국 정부가 스텝 프로젝트라는 독자적인 핵융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기존의 아이터 프로젝트보다 10년 이상 빠르게 상용화를 이루겠다는 계획이었죠. 이 소식은 일본 과학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은 이미 아이터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독자적으로 더 빠른 일정을 목표로 한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약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당황스럽게 만든 것은 영국의 기술 협력 파트너로 한국이 선택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서울대학교의 초전도 응용연구센터와 영국 원자력청이 스텝 프로젝트에 협력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한동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영국과 협력한다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아이터에서 함께 일했던 한국 연구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그들에 대해 좋은 기억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일본 연구진이 항상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텝 프로젝트는 아이터와는 다르게 실제로 상업적 핵융합 발전을 목표로 하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초전도 자석과 같은 핵심 기술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한국이 그 기술을 제공한다고 했죠. 저는 이 점이 특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이미 JT60SA를 통해 초전도 기술의 높은 수준을 증명했는데 왜 영국은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한 걸까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제 불편한 마음을 달래주려는 말뿐이었습니다. 아마 외교적인 선택일 거야. 영국과 한국이 요즘 가깝잖아. 비용 때문일 수도 있어. 한국은 이런 프로젝트에 저비용으로 참여하니까. 하지만 저조차도 이런 이유가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스텝은 단순한 시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영국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핵융합 상용화 프로젝트죠. 성공하면 아이터보다 10년 이상 빠르게 상업 발전을 실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단순히 외교적 이유로 기술 파트너를 선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말했습니다. 너 한국의 초전도 기술 논문들 봤어? 아이터에 제출했던 그 데이터 말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터 프로젝트 당시 한국의 기술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일본의 우월한 기술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으니까요.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진이 작성한 논문과 발표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초전도 응용연구센터의 발표가 눈에 띄었죠. 무절연 초전도 케이블이라는 독특한 접근 방식은 아이터 당시에도 주목받았지만 저는 그때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다 보니 이 기술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초전도 자석의 크기를 대폭 줄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 기술은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가볍고 효율적이었습니다. 특히 지구 자기장의 90만 배에 달하는 강력한 직류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논문에서 그들은 실험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술의 한계와 개선 가능성까지 솔직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 보고서의 정밀함과 실용적 접근 방식에 경악했어요. 그동안 제가 한국 기술을 단순히 일본의 하위 기술로 치부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논문과 데이터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험 데이터를 좀 더 분석해보면 뭔가 허점이 있을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아이터에서 한국이 제출했던 실험 결과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찾은 것은 허점이 아니라 더 많은 설득력이었습니다. 아이터에서 한국이 제공한 초전도 케이블의 성능 데이터는 일본의 데이터와 비교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 가지 항목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었죠. 특히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기술은 효율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다는 점에서 영국 같은 실용주의적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설마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보다 나을 수도 있나?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본 과학계의 자존심을 대표한다고 믿었던 제가 이렇게 한국 기술에 대해 고민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히 정치적 이유로 선택된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제는 그들의 기술적 우위가 저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혼란과 불안, 그리고 이해하고 싶은 욕구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지점까지 왔을까? 이 질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 기술에 대해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일본이 더 우수할 거야라는 자존심이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머리는 점점 그들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해봐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죠. 우선 저는 한국 연구진이 작성한 과거 논문과 발표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초전도 응용연구센터와 한승용 교수팀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그들의 기술적 접근 방식을 세세히 들여다보기로 했어요. 아이터 당시 한국이 개발한 초전도 케이블 데이터와 그들이 사용한 무절연 초전도 방식은 기존의 관념을 깨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처음 접했을 때 이건 비효율적일 거야라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죠.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 기술은 단순히 혁신적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초전도 케이블을 설계할 때 기존 방식보다 더 강력한 직류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자석의 크기를 줄이는 데 성공했어요. 특히 그들은 자석 내부에서 발생하는 전자기적 불안정을 무절연 설계로 해결했고 이는 생산비 절감과 기술적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실험 데이터는 그 신뢰성을 뒷받침하고 있었어요. 한국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는 저 같은 과학자가 아무리 깐깐하게 분석해도 쉽게 흠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했습니다.
논문 하나를 다 읽기도 전에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일본과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 그리고 그것이 성공적이었다. 일본은 전통적인 방법론과 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지만 한국은 실패의 가능성조차 수용하며 새로운 길을 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들이 도전적이고 과감한 선택을 했기에 지금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는 점이 점차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승용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 중 가장 흥미로운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초전도 자석의 자기장을 지구 자기장의 90만 배 이상으로 강화한 실험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적 진보를 넘어선 도약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들의 연구 방법을 분석하며 한 가지 놀라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일본과 달리 한국은 실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각적인 실용화를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이 단순히 학문적 가치를 넘어 실제 산업에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한국 기술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이 도전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든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내려는 집념이 느껴졌어요. 아이터에서의 경험이 한국 기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영국 같은 국가에서 높은 신뢰를 얻게 된 이유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본 기술은 분명 정교하고 강력했지만 어쩌면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창의적이고 유연했습니다. 또한 저는 아이터에서 한국 연구진이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다시 살펴보았어요. 그들은 아이터 초전도 케이블의 일부를 설계하고 제작하며 아이터 내부에서 가장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만족시켰습니다. 당시에는 그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 돌아보니 그것은 아이터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성공에 필수적인 기여였던 것이었죠. 그들의 기술이 안정성과 혁신 사이의 균형을 훌륭하게 잡아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논문과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문서로 정리된 결과가 훌륭해도 실제 현장에서의 모습과 기술 수준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연구소를 직접 방문해 그들의 기술을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제 결심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몇몇은 한국까지 갈 필요가 있겠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들이 정말 우리보다 뛰어난지 아니면 과대평가된 건지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 해. 저는 제 스스로 이 의문의 답을 찾고 싶었죠. 서울대학교 초전도 응용연구센터와의 방문 일정을 조율하는 동안 저는 묘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그들이 아무리 데이터를 잘 만들었다 해도 일본을 뛰어넘는 기술을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자존심이 작용하고 있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저는 한국 연구진이 환영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소는 놀랍게도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그들은 마치 무언가를 증명이라도 하겠다는 듯 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상태였습니다. 센터를 둘러보는 동안 한 연구원이 개발 중인 초전도 케이블을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케이블은 3m급으로 스텝 프로젝트의 초기 테스트를 위해 제작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케이블은 기존의 설계 방식을 버리고 무저령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직류 자기장의 강도를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생산 비용을 줄이는데 성공했죠.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기술적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케이블을 만지며 데이터로만 접했던 그 기술의 실체를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연구진은 실제로 테스트 중인 초전도 자석 실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구 자기장의 수십만 배에 달하는 강도를 가진 자기장을 생성하는 실험이 한창 진행 중이었죠. 제가 가장 놀란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설계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이 중요하게 여겼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훨씬 더 높은 효율성을 구현한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담당 교수는 저를 직접 실험실로 안내하며 그들의 설계 철학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초전도 기술을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려 했습니다. 위험이 클 수도 있지만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그들이 단순히 안전한 선택을 추구하지 않고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험은 단순히 이론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찾아가는 모습은 매우 체계적이었죠. 연구진의 열정은 물론이고 협업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졌어요. 모든 연구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몰두하며 기술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 투어를 마치며 한국 연구진과 점심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그들은 아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겪었던 도전과 시행착오에 대해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아이터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기술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이들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뿐만 아니라 협력을 통해 성장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을 크게 흔들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진다는 제 생각은 이미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소는 단순히 앞선 기술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과학적 혁신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던 걸까? 일본은 왜 이 길을 택하지 못했을까? 한국 연구진과의 만남은 단순히 기술적 충격을 넘어 제 연구 철학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에서의 방문 이후 저는 한국의 초전도 기술이 단순히 우수하다는 수준을 넘어 글로벌 핵융합 발전 기술의 미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의 자존심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일본의 과학자로서 그리고 JT60SA와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 몸담은 연구자로서 한국이 영국 스텝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 후 한국 연구진과 스텝 프로젝트에서의 협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저는 영국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원자력청에서 공개한 기술 브리핑 자료와 관련 뉴스를 통해 한국 연구진이 개발 중인 3m급 초전도 케이블이 스텝 프로젝트의 초기 테스트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한국은 아이터에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영국이 원하는 상용화 목표에 맞춰 새로운 기술적 도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영국이 한국의 초전도 케이블을 단순히 구매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한국 연구진과 공동으로 설계와 테스트를 진행하며 스텝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력의 문제를 넘어 한국이 국제적 연구 협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임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특히 3m급 초전도 케이블 테스트 결과가 성공적이었다는 소식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이 케이블은 기존 기술에 비해 자기장 생성 효율이 뛰어나면서도 무절연 설계로 안정성과 생산 비용을 모두 잡는 데 성공한 기술적 진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이를 통해 스텝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인 20m급 케이블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그들의 목표인 상용화 시점을 한층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분석하며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기술적 강점은 단순히 뛰어난 실험 결과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접근과 국제적 요구에 맞춘 유연한 대응 능력을 동시에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이터 프로젝트 당시 일본은 초전도 기술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이론적 완성도에 집착했고 실용화 가능성을 고민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했습니다. 그와 달리 한국은 아이터에서의 경험을 발판 삼아 실제 상업적 요구에 맞춘 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영국 스텝 프로젝트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왜 일본은 이 기회를 놓쳤을까? 우리는 기술력에서 앞서 있었지만 변화하는 글로벌 요구에 충분히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세계 최고의 자리에 있다고 믿으며 안주했을 뿐 새로운 접근 방식을 탐구하거나
리스크를 감수하는 도전은 멈추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술적 데이터를 넘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결과를 가져올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국은 바로 그 요구를 완벽히 충족시킨 국가였습니다. 한국의 스텝 프로젝트 참여와 기술적 강점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일본 연구소에 보고한 후 내부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읽은 연구소 리더는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았지만 자료를 동료들에게 공유하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논의해보자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논의한다고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려는 거야? 한 연구원이 회의 도중 불쾌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의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성공적으로 구현한 무절연 설계와 비용 절감 방법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야. 하지만 이런 논리적인 설명도 모든 동료들에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몇몇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은 안정성보다 효율성에 치우친 위험한 접근일 뿐이다라며 반박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술에 대한 인정보다 일본의 기존 방식을 옹호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것은 젊은 연구원들 사이에서 한국 기술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 신입 연구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 연구진의 논문들을 읽어봤어요. 특히 초전도 케이블 설계에서 기존의 한계를 넘은 점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그 데이터를 좀 더 깊이 분석해보면 좋겠어요. 이런 의견은 연구소 내부의 태도를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리더는 내부적으로 데이터 분석팀을 구성하자는 제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팀은 한국의 논문과 프로젝트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고 일본 기술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이는 보수적인 연구원들조차 반대할 명분이 없는 제안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이 진행되면서 연구소 내부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스텝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무절연 설계가 기존 방식과 비교해 얼마나 혁신적이었는지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초전도 케이블의 자기장 효율과 생산 비용에서 한국의 데이터는 일본의 기존 설계를 능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단순히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화를 목표로 한 접근이야. 데이터 분석팀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 연구원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연구원들은 그들의 방식이 장기적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그날 밤 리더와의 개별 면담에서 저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이 빠르게 성과를 내는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킨다면 일본도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리더는 잠시 침묵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가 곧바로 그들을 따라가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그의 말은 일본 과학계가 가진 보수성과 자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일본만의 방식과 철학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일본 과학계가 가진 고유한 자존심을 상징하는 동시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짧은 대화에서 연구소 내부에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이후 스텝 프로젝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은 계속되었고 연구소 내부에서 한국의 무절연 초전도 기술에 대한 논의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한국의 기술 강점뿐 아니라 그들의 접근 방식을 일본 기술과 비교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분석 결과는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개량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앞당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한국의 방식을 따라야 하느냐는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실험적일 수 있지만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면 우리의 접근이 더 낫다. 한 선임 연구원의 말은 일본 과학계의 깊은 고정관념을 상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의견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국의 데이터가 단순히 실험적 성공이 아니라 실제 상용화 단계로 나아갈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반으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성을 우선시하지만 그 때문에 혁신의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회의 도중 이렇게 말하며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 논의는 연구소 내의 세대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은 한국의 기술력을 더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한국과 협력한다면 기술 개발 속도를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선임 연구원들은 우리가 한국을 배우는 듯한 모습은 일본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리더는 이 상황을 조율하기 위해 한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한국과의 직접적인 협력을 논하기 전에 스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킬 방법을 모색해보자. 동시에 한국이 어떻게 실패를 극복하며 성장했는지 사례를 분석해 우리의 연구 철학에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자. 그의 제안은 일본 과학계가 가진 현실적인 접근 방식과 변화의 필요성 사이에서의 균형을 상징했습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스텝 데이터를 심화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일본 고유의 방식으로 초전도 기술을 개선할 방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진지하게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스텝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성과는 단순히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글로벌 협력과 상업적 요구를 완벽히 이해한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하지 않고는 이 흐름에 뒤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소 내에서 한국 연구진과의 비공식적인 교류를 시도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술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연구 환경과 협력 방식에서 우리가 배울 점을 직접 확인하자는 취지였죠. 이 제안은 젊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지지를 얻었고 리더도 이를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본 과학계의 보수성과 자존심은 여전히 견고했지만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과학자로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입니다. 한국은 이를 통해 스텝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냈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술 강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일본도 변화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당장 시작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걸어온 길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변화의 시작이 일본 과학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해 저는 제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일본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